조명이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밝기가 너무 밝지 않아요? 너무 밝아서 제가 좀 네, 밝잖아요. 너무 밝아요. 아, 이거 자리를 옮길까? 지금 이게 제가 창 쪽에 있어가지고 아, 커튼이 따로 없어서 그런데 요거를 요 정도만 옮겨보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참가자분들 지금 음량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채팅 지금 음소거를 제가 다 해놔서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연 씨, 우리가 이거 내릴 수 없나? 일찍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음량이 잘 들리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지금 음소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채팅창에 들어왔네요. 소리 잘 됩니다. 화면 공유도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훈 소장님의 마이크도 또 테스팅 해볼게요. 그 반응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예, 소장님 잘 들려요. 네. 소장님 잠깐만요. 2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네네. 저희가 일단 수업 초에 잠깐 네. 소개드리고 소장님 소개드리고 시작할게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2시가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린뉴딜 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재생원에 대한 강좌를 지금 매월 한 강좌씩 진행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수소를 했고, 안 키워서 예. 보낼 거예요. 추석 때 예, 축하 인사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강좌를 6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6월에는 수소, 7월에는 바이오 에너지의 목재 부분,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풍력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걸 한 다음에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중 과정에 여러 번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경기도 에너지원 찾기 또 부지 발굴에 대한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저희 수업 종료와 동시에 공모 사업 마감을 하고 기후에너지의 날 10월 27일 날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발굴하고 그게 정말 사업화되도록 해서 각 마을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을 쌓고 차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선정을 한 거에는 이슈 중심으로 선정을 했어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 에너지 교육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 그렇다면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슈 중심으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에너지 편에서도 수상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이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음소거를 전부 해놨거든요. 강사님과 저만 빼고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음소거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수업 자체를 듣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 더 향상되기를 원하고 지역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로 오신 분은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소장님 이상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손을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를 널리 보급하고 그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분들이라서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태양광 확대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태양광 확대의 어떤 맥락을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앞부분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태양광 확대 과제, 그 중에서도
이런 과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두되는 수상 태양광, 영농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도 유엔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국가들, 주요 국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뀌게 된 데는 어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8월에 그레타 툰베리라는 15살 소녀가 기후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후 파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아서 2019년 가을에는 세계 수백만 명의 그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시위를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이 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럽 그린 딜이라는 탄소 중립을 포함하는 유럽의 성장 전략을 2019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 미국 민주당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당론이 만들어지고 그 당론을 대표하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국이나 일본, 한국 같은 나라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우리도 지난해 말에 유엔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유엔에 문서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올 초에 출범을 하고 미국이 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대세가 되었습니다. 설령 개별 국가의 정책이 일부 바뀌고 속도가 지연되더라도 탄소 중립을 향한 세계적인 노력,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꾸준히 2050년, 설령 2050년에 우리가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2055년, 어쨌든 이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으로 5가지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에너지 공급을 무탄소 또는 저탄소 에너지로 하자.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를 확대하자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탄소 전력으로 만든 그린 수소를 산업이나 교통에서 활용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에너지 생산을 저탄소 무탄소로 바꾸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줄이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항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 없다면 깨끗한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부문을 탈탄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쇠를 해야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 쇠를 생산하면서 철강을 생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석탄을 쓰지 않는 그 조강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러자면 우리가 그린 수소를 또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을 탄소화하는 것은 새로운 별도의 기술과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고 쓰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또 그 환경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를 파멸시키고 나아가서 인류의 식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소중한 여러 자원들, 그런 금속류, 비금속류, 또 석유화학 제품,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재사용하고 재이용하고 재활용하는 것, 이것도 탄소 중립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 경제가 아 강화돼야 되고요. 또 이런 노력만으로도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온실가스를 배출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가지 않도록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 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 저희가 뭐 산림이나 습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 기본 방향은 모든 정부 또 모든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고요. 이걸 국가별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녹색의 경제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림이고요. 에너지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경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면서 연간 370억 톤 정도의 CO2가 배출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추세로, 이 커서가 보입니까 지금? 커서요? 예, 커서 컷이 안 마우스 보이는데요. 네. 커서 안 보여요? 보여. 아니, 이제 안 보여요. 살짝 보이나요? 네, 이거? 보여. 예, 보여. 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리 협정이라고 하죠. 파리 협정에 있는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이 3도씨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요. 지금 세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그런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70억 톤을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하는데, 이것 말고도 이제 농업이나 산업 공정에서도 배출이 되지만 이 양이 이제 상당히 이 비중이 큰데요. 이걸 줄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만큼의 그 온실가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거나 지역 난방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만큼의 온실가스, 그리고 빌딩 건물에서 쓰는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를, 이런 양들을 줄여가야 됩니다. 이런 각 부문의 양을 줄여가지고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이것이 계속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줄은 적은 거의 없었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됐을 때 줄었고, 아마 이제 뭐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한두 해 일시적으로 줄었을 겁니다. 계속 에너지 소비가 늘고 그에 비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는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앞으로 2050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이 흔해서 탄소 중립이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것 못지않게 힘든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란 어떤 건가? 이게 이 네모의 면적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근데 탄소 중립이 된 미래에 네모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에너지를 쓰기 이전에 전근대적 사회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현대적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의 복지 수준을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어 에너지를 쓰는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뭐 LED 조명이나 고연비의 자동차를 타게 되면 같은 에너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에너지 투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단열을 잘하고 열 해수식 환기 장치를 설치해서 건물이 쓰는 그 조명, 냉난방, 취사, 그리고 뭐 급탕, 이런 에너지를 대폭 줄이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도 모든 면에서 모든 에너지 이 제품, 그리고 어 건물,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도 에너지를 쓰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일단은 줄인 가운데 그 대부분의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전력 소비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전력은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때, 뭐 조명을 쓸 때, 그 다음에 기계 장비를 돌릴 때, 이럴 때 쓰지만, 미래에는 이미 시작이 됐죠. 수송수단의 대부분이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소비 비중은 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난방에서도 전기 소비 비중이 느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수소인데, 지금 현재는 최종 에너지로 수소를 쓰는 게 없는데, 수소를 수송이나 산업에서 쓰는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재생에너지가 확 줄어들고 전기 소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 어, 천연가스나 석탄의 비중이 준다는 것은 그런 발전소를 더 이상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고요. 현재 뭐 원자력 에너지도 어,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포함되어 있고, 혹시 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한다면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해가지고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어, 그 지하에 넣어서 밀폐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CCS라는 건데요. 그런 기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세계 전력 생산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9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VR이라는 것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인데,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자연 조건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풍력 같은 것입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전력 생산이 안 되고, 태양광도 밤이나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날은 발전량이 없거나 줄어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 에너지인데, 이런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전체 그 전력 생산에서 63%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 역할이 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여기서 지금 어디 요 색깔부터가 그쵸, 요 색깔부터가 수력부터 해가지고
요게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중에서 이 노란 것이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요런 하늘색이 풍력이니까 육상풍력, 해상풍력을 합치면 거의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미래 탄소 중립이 실현된 에너지 시스템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단지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역할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발전소 숫자가 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발전소보다 규모가 적으니까 발전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분산형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아까 전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생에너지 원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거나 어 남은 전기를 파는 그런 개인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변동성 재생에너지 때문에 시스템이 훨씬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또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택에서 쓰는 재생에너지 전력, 태양광 전력이 남을 때 이것을 모아 가지고 아니면 소규모 발전소를 모아서 시장에 거래하는 그런 사업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옆 이웃 간에 재생에너지 전력, 태양광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미래에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재생에너지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저장의 비중이 커집니다. 에너지 저장은 국내에서는 배터리만 얘기하는데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블록체인 등 AI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이 이 재생에너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 크고 작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망에 통합된 그런 시장을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모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탄소 중립의 에너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모든 제도나 사업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딘 편이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입니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 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아마 전력 생산으로 맞춰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매스 이런 것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요.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전기를 에너지 시스템에서 절반 정도 쓰더라도 전기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움직인다든가 선박을 움직일 때는 전기 비행기나 전기 선박보다 지금 현재의 선박이나 비행기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든 연료, 재생에너지 전기로 수소를 만듭니다. 먼저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합성연료로 변환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항공유나 선박유 같은 걸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대안에 속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든 수소를 산업용으로 쓰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거에는 전력 소비, 열 소비, 수송 연료 소비라는 것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섹터 커플링, 좀 어려운 말로 부문간 통합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던 이렇게 구분짓던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에서는 에너지 구성이 이렇게 미래엔 달라지고 수송에서도 전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이 수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소가. 그리고 건물에서는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걸 짓게 되면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최소화되고요. 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이거나 그렇습니다. 요 하늘색은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실제로는
소비량이 아니고 줄어드는 거죠, 이 하늘색은. 제가 그린 수소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수소 경제하면서 부생 수소나 아 무슨 추출 수소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이미 탄소 중립하고 함께 가는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거의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이 잠재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태양광이나 풍력, 해상 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전력으로 이렇게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그린 수소죠. 초록색의 수소. 이걸 가지고 어 수소의 형태로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집한 CO2와 합성을 해서 합성 연료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항공유, 휘발유, 경유와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쓸 수가 있고, 또 이거하고 결합해 가지고 메탄,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 같은 성분으로 만들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로 만든 도시가스로 안전하게 주택에서 지금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형태로 저장해서 운반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아와 결합해 가지고 저장 운반하는 것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를 가지고 합성 연료 그린 암모니아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익숙한 현재와 같은 에너지 시스템, 수송 시스템, 그리고 도시가스 시스템, 그리고 화력 발전 시스템을 일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는 어, 그린 수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고비용이지만, 비용을 낮춰서 그린 수소까지 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소 경제 로드맵은 좀 뒤쳐져 있는데 이제 그린 수소로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고요. 앞으로 20분, 25분 동안 탄소 중립 우리 그 태양광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돼서 논란이 많죠. 여기 계신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봤을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그리고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나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얘기하는 탄소 중립의 미래상과 비슷하게 우리도 갑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6%에서 70% 정도로 잡았는데, 이런 발전 비율은 기술 변화, 그리고 주민 수용성, 국민들의 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런 전망을 한 것이고요. 친환경차 보급 비율,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세를 봤지만,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대안이 아니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전기차의 시대는 2030년 이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확 빨라졌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휘발유 경유차, 이런 것들이 물러나는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이런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산업 부분 말씀드렸고, 결국은 건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릇인데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로 에너지 건물로 다 가야 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 해서 모든 에너지를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냉난방, 그리고 조명 쪽에 에너지 부하를 최대한 낮추고 제품을 쓸 때는 써야죠. 그거는 집집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건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농축산 이 부분은 에너지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메탄 같은 관리하기 매우 힘든 온실가스가 또 배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방향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자, 결국 에너지 수요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에너지 수요가 이만큼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크기이고요. 여기 보면 산업에서 쓰고, 수송에서 쓰고, 건물에서 쓰고, 농축산에서 쓰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각 부문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는 따로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양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수준에서 거의 정체하고 있지만 우리는 2배 이상 계속 늘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은 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 우리가 경제를 포기하고 다시 이 산업화 이전 단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저성장 기조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서 계속 우리 후손들이 3만 불이 아니라 4만 불, 5만 불.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와서 우리는 자발적 빈곤을 하겠다 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국가 정책상으로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가더라도 에너지 수요가 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보면 인덕션이나 그다음에 뭐 그 건조기 이런 새로운 가전제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 수요가 늘 수가 있죠. 뭐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주택이 건물이 더 늘지는 않을 거고 자동차 수요는 어느 정도 포화됐다고 치지만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량은 늘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너지 수요를 이렇게 현재 수준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일부 이제 환경하는 분들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그림 전 세계 그림은 줄었잖아요. 전 세계 그림은 개도국 지금 경제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중국, 인도 같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 인도 두 나라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 포함하더라도 줄어드는 건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이만큼 줄여 놓고 그걸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수요를 어떻게 할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수요 전망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화석 연료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데요. 우리는 온실가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일부에는 어, 그 화력 발전 또 화석 연료 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삼안에서는 상쇄를 통해서 CCUS나 흡수원 같은 상쇄를 통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 왜 순 배출량이 순 배출량이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비판이 있었고 또 환경그룹에서도 비난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나 에너지 소비 이 추세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가더라도 어 우리가 6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하면서 세상이 바뀐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그 변화라는 것은 매우 파괴적인 그 전환을 수반을 합니다. 어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천착했는데요. 아마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고 어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어 에너지 분야,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사업 분야에서의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비용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필요한데요. 어 저는 이것만 가더라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를 사실은 붕괴시키고 무탄소 에너지 기반의 에, 전환으로 넘어갈 때 정말 파괴적인 혁신이 생기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 수준으로 이 정도 한 것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어, 경험이 쌓이면 이것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가 5년, 10년 후에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뜬구름 잡듯이 이 온실가스를 쉽게 줄이는 걸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요.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탄소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또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벌써 10수년 동안 장기 전망을 해왔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든 지도 수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이걸 달성하는데 매년 GDP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GDP의 1%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1%의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그것이 또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GDP,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환경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우리는 코로나 1년, 코로나19 1년, 2년, 그 1년, 2년의 생존이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된다면. 자, 이럴 때 이런 시나리오를 달성하자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56%에서 이건 전력 분야입니다. 전체 에너지가 아니고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56에서 70%입니다. 물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비중이 우리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710테라와트시나 890테라와트시를 생산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매년 생산하는 전력 총량이 한 560에서 580테라와트시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전력량보다 뭐 한 몇 퍼센트 정도죠? 한 30%에서 거의 뭐 50% 이 정도를 재생에너지로만 더 생산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은 얼마 정도 되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30, 숫자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뭐 25배, 30배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수요를 상당히 줄였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려면 그 중에서 태양광이 뭐 80%를 차지할 수도 있고 60%를 차지할 수도 있고 40%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태양광이 잠재량이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태양광이 커버를 해야 육상풍력이든 해상풍력이든 또 다른 뭐 바이오매스 자원이든 다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소한입니다. 태양광이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할 경우 우리가 약 300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용량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400기가와트를 얘기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누적 태양광 발전량이 20기가와트가 정도니까요. 지금보다 25배 이상 태양광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다른 데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에 설치되는 겁니다. 우리 국토 안에 있는 수면이든 건물이든. 그리고 지금 1년에 4기가 정도 태양광을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2.5배로 보급량이 늘어납니다. 이걸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쉽게 보급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갈등이 2.5배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우리가 한동안 보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보급 증가세가 뚜렷하죠. 여기서부터 2018년에서 19년 사이 거의 4기가, 그 다음에 19년에 2019년에 4기가, 2020년에 4기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2018년에 2기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1기가 정도, 만약 1기가 정도였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늘고 있는데 우리가 신문의 기사를 보면 태양광과 관련된 기사가 아마 모든 이슈 중에서도 정말 몇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기사량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나 저희 기관에서 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고려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걸 보급량을 2.5배씩 늘리면서 어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별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보급하는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입니다. 태양 일사량이 우리보다 20~30% 적은 독일에 비해서도 어 우리가 그 재생 그 태양광 발전 단가가 30%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면서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요. 임야가 어 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전답이 늘고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임야가 어 그 기초지자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건물, 도로 주변에서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임야 쪽으로 태양광이 몰려가 가지고 어 이렇게 늘었는데요. 이게 심각해지면서 2018년에 산지 태양광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2019년, 20년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18년까지 이 허가를 받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임야 태양광이 확 줄어들어서 지금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 2020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산지 태양광의 비중은 거의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지에 태양광 들어서는 걸 줄였을 때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축물이고 거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기술로 태양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이게 늘어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수상, 이렇게 아직까지 활용이 별로 안 되고 있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약간 정체되고 있는 이런 쪽에 에 비중을 높이고 유유부지를 찾아 가지고 태양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림을 보시면 임야가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보급의 27%, 4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신규로는 거의 없애면서 이걸 건물, 그다음에 뭐 농지, 수상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가 정해지기 전의 것이고요.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에 24.4% 감축해서 3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국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의 지금 목표보다도 훨씬 더 50% 이상 강화를 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량도 50% 이상 늘려야 되죠. 그러면 태양광이 36.5기가가 아니고 50기가 이상 돼야 됩니다. 임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으로 건축물, 농지, 수상을 지금 추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럴 때 지금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건물의 지붕과 옥상, 오늘은 뭐 건물 얘기는 주최 측에 요청이 없어서 제가 따로 얘기하진 않고요. 건물은 지금 뭐 산업단지 지붕에 올리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건물이나 뭐 베란다를 활용하는 것도 기존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건물 일체형 태양광 제품 뭐 인증을 하고 이걸 보급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되면 뭐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건물 일체형, 이거는 건물의 창호와 벽면을 태양광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이 좀 많이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급 속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줄이면서 보급량을 늘리려면 농촌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을 골고루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상,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댐이 있는, 우리가 다목적 댐이 있죠. 그런 걸 담소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그 간척을 해서 만든 방조제 안에 민물과 바닷물이 공존하는 죄송합니다. 공존하는 그런 수면도 있습니다. 이런 수면들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이런 수면을 이용할 때는 기본은 그거죠. 수질과 수생태계,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퇴적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수지의 경우는 만수 면적의 10%, 담수호는 20% 정도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보급하자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이제 적은 비중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상의 태양광을 확대할 경우에 한 30기가와트 정도는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엄밀한 건 아니고요.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상의 태양광을 할 때 오히려 뭐 녹조 감소, 그다음에 그 수상 생물의 서식처 제공 이런 오히려 환경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2009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의 연구 모델을 시작해서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성 검증을 여러 차례 받고 또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해서 2012년에 상용화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 후로도 계속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요. 수상태양광의 이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물장사하는 회사입니다.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상수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수상태양광을 할 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했겠죠. 오히려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매우 적극적이고 점점 그 목표를 높여서 수상태양광을 통해서 수자원공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지금 가장 활발히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인구가 많아서 태양광 입지가 제한적인 이런 대만, 그 중국은 뭐 태양광을 1년에 50기가와트, 우리나라 누적 태양광이 20기가와트인데 태양광은 1년에 50기가와트를 보급하는 엄청나게 태양광을 빠르게 보급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면까지도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가 국토의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수상태양광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군산 유수지, 이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끝에 있는 군산 산업단지 이 유수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여길 가보시면 굉장히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어, 어, 전력을 잘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역이지만 상업 발전을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철새의 똥 관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철새똥 때문에 발전량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상업적인 발전이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한 아직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은 시설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 수상태양광을 할 때 서쪽에서는 철새 도래지하고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철새의 영향을 어떻게 회피할지, 철새들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먹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지 이런 것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영농형 태양광은 그냥 농지에다가 농민들이 하는 농촌 태양광,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던 농지 잠식 논란이 있는 그런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인데요. 여기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 외부에서만 설치를 하고 이 경우에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영농용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농지 잠식이나 뭐 식량 안보 이런 데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햇빛 양을 조절해서 밭작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농용 태양광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아직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나라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붕이나 유유부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아직 영농용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영농용을 해야 될 만큼 우리가 태양광을 깔 수 있는 그런 잠재량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이건 미래의 기술이고 농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농용 협회라는 데는 농업 경영인이나 뭐 새마을 중앙회, 그다음에 또 유기농을 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영농용 태양광을 농사지는 농민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농용 태양광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죠. 영농용 태양광 관련해서 일단 영농용 태양광을 하자는 분들의 요구는 영농용 태양광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더 드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고도 트랙터나 이런 농기기가 자유롭게 다녀야 되고, 일부 면적을 일부 이제 농업 면적이 줄어드니까 좀 뭐랄까, 전기를 사주는 가격,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더 높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다른 논란이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프랑스 같은 데는 좋은 입지, 태양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고 국토가 굉장히 넓고 햇빛이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을 하진 않고 많은 유유부지나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예의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미 많이 있고, 사실 영농용 태양광을 상용하는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부가 정부가 영농용 태양광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야, 농사하면서 태양광도 하자 해가지고 이런 태양광을 쭉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영농용 태양광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정부가 오히려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농용 태양광 여러 실증 사업이 진행돼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벼농사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요. 벼농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확량 감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근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확량 감소가 거의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한 10여 군데의 영농용 태양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농용 태양광을 할 때 이슈가 있습니다. 영농용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농업진흥구역에 이런 걸 설치를 하려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농사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현재는 농지에서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외에서는 사람들이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을 발전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일시사용 허가를 20년으로 연장을 하게 된다면 농업진흥구역 이외에서도 전용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전용이 안 됩니다. 농지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8년 정도 발전을 하고 뜯어야 된다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정부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것을 이제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민단체들이 이제 농지 잠식
식량 안보를 우려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정도를 임차농이 쓰고 있습니다.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영농용 태양광하면서 우리를 내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농사 짓는 우리한테는 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대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죠. 농사 짓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농업 현장을 가보니까 임차농이 너무 많아요. 그럼 농사 지었는데 태양광은 주인이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아니면 임차농은 20년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을 임차농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염분 피해를 입은 간척 농지, 아직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염분 농도가 높아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간척을 했지만 방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하자는 것이 좀 이렇게 의견 조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도 염해농지에 대해서는 비록 농업진흥구역이지만 20년간 일시사용 허가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가능하게 했는데 이 규정을 다른 농지에도 적용하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는 정도인데 이 경우에는 태양광 하는 농민들도 아이 뭐 난 농사 안 짓고 태양광만 해도 되면 그것만 할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냥 지금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 그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에서는 지금도 자기가 태양광 하려고 하면 그 힘든 농사를 좀 안 하고도 태양광을 향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거기 농사를 짓는 형식으로 영농용으로 할 동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농용은 굉장히 이 좋은 대안이고 우리 환경에 맞는 태양광 보급 방안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이격거리 규제가 국내에는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주요 국가에서 태양광과 관련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을 뭐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농지의 상당 부분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산림에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개발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양광도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만 그 나라의 개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지붕에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우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설치하는 지역은 다른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도로나 뭐 이런 다른 개발이 가능한데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에 특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규제는 있지만 건물이나 도로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이격거리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농촌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서는데 그걸 이제 농민들이 한 것보다는 농민들이 한 것도 상당수가 됩니다. 근데 외지인이 와서 하면서 공사 중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농촌 경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중요하게는 뭐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이 발전해서 돈만 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주민이 직접 하는 태양광 말고 외지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가 민원을 중시해서 이격거리 규제를 한두 개 만들게 됐고 이것이 이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생기면서 너도 나도 기초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도로에서 뭐 100m에서 많게는 500m, 뭐 1km까지 있고 주택이나 마을에서 수백 미터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건물 마당에도 하고 자가용 같은 경우 건물 지붕에도 하는 태양광을 이걸 무슨 혐오 시설보다 더 많은 이격거리를 둔다는 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환경 기초 시설, 혐오 시설보다도 이격거리가 더 많은 편인데
자기 집 지붕에는 태양광을 하면서 어 땅에다 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은 이격해야 되는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국민들 그 민원들 지역 사람들의 수용성이 결부된 거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격거리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뭐 수상 태양광이나 또는 뭐 농촌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심지어 건물형 태양광까지도 이것거리 규제가 영향을 미쳐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이 거기서 평생 사는 농민들이 이제 '아 태양광 사업이 뭔지 알겠어. 내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겠어.'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농민들조차도 태양광을 못 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격거리 규제는 우리가 아 일단은 어 저는 다른 개발이 가능하면 태양광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격거리 규제는 대부분 거의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한 30-40분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꽤 들어왔는데요. 강사님과 참가자분들 잠깐 5분 동안 쉰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낫겠죠? 네. 네, 그러면 5분 후에 4시 7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7분이 되어 있고 거의 참가하셨던 분 몇 분을 제외하고 다 들어와 계셔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훈 소장님 너무 힘드셨죠?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올해 충분하고요. 소장님께서 30분만 하면 된다고 그러셔서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요즘 네. 짧게 발표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사실 줌이 오히려 실제보다 좀 더 에너지가 더 나가시는 것 같죠? 네. 그리고 화면이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화면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고 집중을 잘 못해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네. 자료 화면만 있으면 네네. 생각하고 그러는데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분들의 제가 마이크를 소거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까 봐 캡처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질문자 분께서 질문이 기억이 안 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먼저 최승환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오시고 잠깐만요. 배상순 선생님 왜 질문하셨던 분들이 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10분쯤 해야겠죠. 있으시네요. 배상순 선생님 질문 제가 했네요. 배상순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 두 가지 올렸었는데요. 하나는 그 수상태양광이 자료에 보니까 30기가와트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걸 가정하셨던데 그게 우리 수상 면적의 몇 프로죠? 지금 법적으로 10%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얼굴을 뵈니까 많이 뵀던 분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숫자를 여러 자료에서 지금 우리가 그 태양광 원래 좀 잠재량이 어디다 붙여놨었나 보지. 붙여놓고 하나 보지. 부문별로 잠재량을 계산을 했는데 논란이 많아가지고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먹었네. 죄송합니다. 음소거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부문별 그 태양광 잠재량, 시장 잠재량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는데 공개된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자료는 이제 좀 비공식적인 거고 지금 저희가 저수지나 담소의 수면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게 좋을지 이 별도의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20% 그 안에서 20% 이상은 아니겠고 저수지에서도 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센터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300기가와트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데는 잠깐 죄송한데요. 네. 아까랑 다르게 마이크가 지금 계속 울려요. 약간 더 밑으로 마이크를 약간 더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됐어요. 300기가와트까지 가려면 그게 다른 입지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30이라는 숫자는 제가 본 숫자 중에서도 제가 좀 많은 거예요. 그 전에 나온 숫자들은 뭐 한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혀 이렇게 뭐 계산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숫자까지도 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의 해외 자료를 보면 뭐 50%도 있고 그거는 52%가 최대네요. 예. 네, 그거는 우리도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덮었거든요. 예. 저수지하고 담수하고 달리 그냥 홍수지를 대비해서 물을 가둬둔다든가 이게 생태적인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쪽에서는
뭐 자기가 소유하는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그만한 예를 들어 그 제가 가다 보면 이제 논이 쭉 있는데 그 사이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담아둔데 그런 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아마 중국에서 왕창 덮은 데도 그런 수생태계 영향이 적은 데를 많이 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산 유수지도 절반 이상 덮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수질은 더 좋아졌고 거기에도 물고기가 유수지지만 물고기가 살던데 물고기 개체수도 훨씬 많아졌어요. 거기 한 3번 갔었거든요. 저는 10%라는 게 너무 작은 양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에 너무 대한 작은 좀 양, 과학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 쪽 이제 생태하는 분들이 워낙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이제 점차 가는 거죠. 이렇게 해봤을 때 수생태계 영향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과학과 수용성 두 가지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수상 태양광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지면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면 좀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반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좀 시간이 나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세미나에 들어온 이유도 두 번째 질문이긴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요. 제가 영농형 태양광을 몇 년 전부터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태양광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십수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늘어나지 않고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하는 게 지금 워낙 우리나라 농촌 태양광이 외지인이 가서 하고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의 주민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의 에너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해서 사실 요즘 농촌 사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휴경지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휴경지도 많고요. 그래서 뭐 지금 휴경에서 그걸 휴경하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휴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멀거나 아니면 그 관계 수리 시설이 취약해가지고 농사 짓기도 어려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땅들은 사람들이 산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러면 그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그 사람들 임대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습득을 해서 취득을 해서 그런 지역을 태양광으로 만드는 게 좋고 기존에 농사 잘 되는 땅은 농사를 짓는 게 좋죠. 우리가 자식들이 있을 때 공부 어떤 애는 뭐 취미가 다양하면 그에 맞춘 직업을 줘야지 양쪽 직업을 주는 것보다는 그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수용성을 맞게 토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우격다짐으로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속하지 하지 않다고 보고 외국에서도 이미 그런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역 사회의 뭐 에너지 센터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민하고 관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뭐 협동조합이라도 해서 그런 땅들을 먼저 태양광을 하고 정 안 되면 뭐 이런 영농경도 보고 영농경을 하더라도 아주 일부 작물이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아니어도 경작 포기 때문에 놀리는 농지나 이제 줄어드는 농지가 계속 생겨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기 이전에도 농지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매년 감소하면서 그것이
뭐 택지든 산업단지든 뭐 여러 용도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농지가 감소를 해왔고 또 농지로 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경작이 안 되는 그런 농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농지에 태양광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의 태양광이 우리는 이제 농지를 좀 개발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농지를 보존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농지 개발이 많이 허용이 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유럽에서는 이게 농지를 전용하거나 그냥 기존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독일은 농지에 우리처럼 뭐 농업진흥구역 뭐 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에 태양광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 한계 농지, 생산성이 매우 낮은 한계 농지에 허용을 했다가 그것도 또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유럽에서 태양광하는 분들이 영농형을 얘기하는 것은 유럽은 농지 전용이 좀 우리보다 좀 어려운지 농지를 거기는 이제 막 아주 큰 면적들을 휴경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농지를 쓰잖아요. 유럽에서 태양광을 확대하는데 건물이나 뭐 유유부지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유럽의 태양광 협회가 오히려 영농형을 거기는 이제 솔라 쉐어링 이런 표현을 쓰고 에그리 PB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보존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그 규제, 사회적인 어떤 의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농지에 손을 못 대고 그 우회하는 길로 영농형을 하기 때문에요. 영농형 자체를 우리 배 선생님 너무 이제 우리 여건에서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뭐 휴경지나 감소하는 그 농지 면적을 활용해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영농형은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같은 나라에서 했지만 결국은 유럽처럼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태양광의 잠재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거기서도 독일이 지금 태양광을 55기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독일은 우리처럼 뭐 300기가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의 3.7배 정도 되지만 그럼 독일은 우리가 300기가 하면 1000기가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200~300기가 태양광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갈 때가 거기도 건물에 일부 더 가지만 상당 부분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이 농지가 돼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농형은 우리 열어둬야 됩니다. 공존할 수 있다면 저는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우회로의 성격이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납득됐고 배상순 선생님 말씀도 납득이 됐고요. 배상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중에 지금 다른 것만 하고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농촌에서 현재도 거주지와 거리가 멀고 관계 수리시설이 취약한 전답이나 과수지는 휴경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농지를 자연 녹지로 되돌리거나 태양광 전용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좋은 예로는 지역 협동조합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것도 올라와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태양광에 대해서 좀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 농작물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릴 수 있지만 소출이 80% 정도로 저는 들었었고요. 그 태양광 밑에 그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은 꽤 잘 자라더라고요. 그 뭐죠? 우리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밥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밥 요즘 곤드레밥. 곤드레는 오히려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배상수 선생님 의견과 이상우 소장님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대충 저희는 감은 오지만 이런 자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계속 재생에너지로 가다 보면 영농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배상순 선생님 얘기를 납득을 하지만 그렇다라는 걸로 소장님 의견을 전 좀 받아들였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왔던 분이 권미자 선생님인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권미자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태양광 단가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돈이 이 태양광 발전 단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모듈이나 모듈을 지지하는 지지대, 공사 비용 이런 것은 독일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공사와 관련된 그런 작업 방식이 좀 뭐 자동화 아니면 최적화됐냐 이런 거는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고 하는 분들, 자기 공장 지붕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가 없다 보니까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지붕이나 토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가 사야 돼요. 이런 비용이 우리가 좀 많은 편이고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의 농가 같은 데는 한 30kg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붕들이 자기 뭐 헛간 이런 데 있거든요. 농업의 규모도 크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독일은 그래서 농촌 지역이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그 갈등의 양상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출발 전부터 다른 곳에 지붕이나 땅을 빌리러 다녀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기 땅이나 지붕을 이용한 것에 또 출발한 그런 여건의 나라하고 우리처럼 토지 자원이 공간 자원이 빈약한 데서 이걸 빌리는데 토지 자원 공간 자원이 귀하다 보니까 비용이 일단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태양광 그 입지 규제가 생길 정도로 이제 민원과 논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태양광 개발 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처리를 빨리 안 해줍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태양광 시설물 외에 다른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 토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우리가 개통 연계하는데도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몫이 약간은 우리가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통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결국은 태양광 셀이나 모듈 외적인 다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데 이걸 저희가 우리 기관 같은 데서 낮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지자체가 반드시 불합리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비용들이 많은데 아마 수용성이 좀 높아지고 서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면 이런 비용들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질문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건물 가장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건물에 먼저 태양광을 올리는 게 이제 그 위험한 오래된 건축물 외에는 건물에 태양광을 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건물 벽을 태양광을 부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생각은 공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건물에 공공건물, 공공부지에 협동조합들이 태양광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디 상위 법에 보면 찾아보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지역에 적용되기까지 너무 힘든 구석들이 많거든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부지나 이 건물 옥상에 태양광으로 올리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어떤 방안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축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신축 건물의 에너지량의 30%, 더 나아가서 40%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은 아마 많은 신축 공공 건물의 경우에는 태양광은 기본이고 태양광으로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열이나 연료전지 시스템을 신에너지도 포함하니까요.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그 단지의 에너지 소요량의 뭐 10몇 %를 15% 이 정도를 집단 에너지를 일부 포함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서울시 이 건축 조례 같은데. 근데 그런 것을 달성하기에 그 웬만한 아파트 옥상이나 벽면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절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공공기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뭐 재건축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장려하거나 강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인데 지금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쪽에서 진행되는 그린 뉴딜 사업인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축 건물보다는 기존 건물이 많은데 기존 건물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는 사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인센티브를 만들거나 혹시 그런 스스로 못할 경우에는 그런 뭐 공간을 외부에 임대해 가지고 태양광을 하게 하는 걸 장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협동조합이 태양광을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공공 쪽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도시 건물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협동조합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으로 덮이게 된다면 좋은 사례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이 약간 이게 논란을 넘어서 정쟁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감시와 비판과 지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분을 빌려준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이 아니고 특정 개인이라면 왜 그 개인에게 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제3자 입장에서는 협동조합도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왜 얘들한테 했냐. 근데 규모가 작아서 입찰을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계약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나중에 져야 될 부담이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적어도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정쟁을 삼는 수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의 공공기관 지분을 활용하는 것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역에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다. 그럼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A 도시에 있는 협동조합이 B 도시에 있는 지분을 빌린다.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원래 지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독일에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은 거의 자기 동네 사람들이 동네 일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독일하고 달리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는 별로 없는데 막 농촌까지 찾아다니면서요.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은 대부분 시골입니다. 시골이고 자기 동네 공유 부지, 교회 지붕 이런 걸 하니까 좀 적은데, 우리는 만약에 이것도 막 하여튼 복잡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는 하시겠죠. 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조금 경험이 쌓여서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우리가 불신을 하거나 좀 의심을 하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이에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질문이 들어와서 이종희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대단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지붕 등등의 적합성 조사 이런 거를 하는 걸 혹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은 있나요? 소장님. 네, 잠시만요. 소장님 음소거 하셔야 돼요. 지금 지자체 서울에는 이제 에너지 공사가 있고, 잠깐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자문은 할 수가 있고요. 꼭 지자체가 아니래도 뭐 해줄미나 솔라 커넥트 같은 민간 태양광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비스를 저는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아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결국은 이제 건물에다가 뭘 할 때는 그 건축주, 아파트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 동의를 얻는 것이 복잡한 것이지, 그 건물이 태양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지자체에 있는 그 뭐 에너지 관련 에너지 센터나 뭐 에너지 공사나 그게 아니래도 민간 기업에도 문의를 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태양광을 해본 활동가들한테 물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건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망 연결이 어렵진 않을 것이고, 그 공간이 태양광으로 배타적이거나 아니면 뭐 공유형으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니까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기 위해서 초보적인 어떤 그런 잠재량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뿐만 아니고 활동가나 뭐 해준 같은 그런 민간 회사들도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이게 좀 화질이 이상해졌었어요.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네, 소장님. 자, 소장님. 시간이 다른 분들도 이제 퇴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네네. 그러면 그 질문이 잠깐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대로 수업을 그 강좌를 종료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손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예.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예.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소장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닙니다. 항상 그곳에 계실 때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예.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네네. 김정환 선생님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세요. 잠깐만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네 질문이 아니고 질문도 저도 있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잠시 튕겨 나갔을 때 댓글에 질문이 올라왔다는 게 떴었는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지금 확인했는데, 최영 선생님. 최영 선생님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네. 네네. 그럼 마지막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돼 있었고 올해부터도 2개인가 3군데의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동 단위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경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거나 보급을 한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좋은 사례가 다른 곳에서 혹시 있었는지 사례를 아시는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태양광을 잘 활용한 경우를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곳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뭐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울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중에 그 도시 재생하면서 태양광 같은 거를 좀 설치한 마을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아주 그 뭐랄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 수준에 맞는 모범적인 사례는 제가 특별히 알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쪽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에서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도시 재생의 목적은 이런 스마트 시티나 그 에너지 자립 마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저도 이제 뭐 그쪽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이분들이 이 어떤 하나의 그 지역을 고민할 때는 경관이나 외관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적극적으로 막 태양광을 도입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 가능한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이 아니어도 신규 주택단지나 기존 농촌마을에도 그런 사례는 꽤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보급사업을 통해서 한 마을 전체에 집집마다 태양광을 3km 정도를 보급하는 이런 경우는 많은데 도시재생에서는 잘 못 봤어요. 제가 이런 그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과 기관 간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하면서도 그린 빌딩 하는 쪽하고 이 재생에너지 하는 쪽하고 그린 빌딩에 재생에너지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린 빌딩 하는 쪽은 거의 단열과 열 해수식 환기 장치에 집중하고 또 태양광 이런 거는 되게 부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렇게 도시 재생 같은 사업을 할 때 좀 뭐랄까 그 융합적으로
각 분야의 칸막이를 넘어서 협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 좀 당부라고 할까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이해도 이게 행정에서도 굉장히 낮고 제가 같이 함께 활동하는 뭐 이웃들의 인식도 낮음에 따른 보완으로 대안으로 좀 적극적인 굉장히 전투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근데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좀 더 공공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전투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굉장히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보도된 이야기나 언론에서의 그런 보도의 대응도 조금 더 저는 전투적일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거기에 좀 더 자원도 투자해서라도 좀 그렇게 많이 협조해서 좀 더 많은 수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계실 때 미리 만났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이나 여기 모든 분들의 그 맥이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은 모든 부서들이 함께 논의해서 같이 이루어가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저희는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이건 사실 어려서부터 훈련의 책인 것 같고요. 모든 질문에서 통해서 느끼지만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열차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그것도 우리가 약간의 그 퍼센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생태계에 조금은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오늘 강의에 어쩌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수상인 태양광은 어쨌든 이상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환경 지표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걸로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결론을 맺어도 되는지 소장님 괜찮을까요? 네, 그 결론 맺는 거는 선생님이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요. 제가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과거에 시민사회 있을 때 만났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도 임기가 돼서 아마 9월에는 뭐 9월 중순 이후에 시민사회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아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왜 홍보를 열심히 안 하냐. 제가 20년 이상을 에너지 대안센터부터 20년 전에 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면서 떠들던 사람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구조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정부에서 부담을 느낄 때는 우리 기관은 사실 정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거는 있는데 선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집행기관인 저희도 어렵고 사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처럼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조차도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로 언론기관을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쭉 봐도 이런 것은 정부가 하는 것에 약간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한다고 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정쟁화되는 순간 정부가 가진 신뢰, 우리가 이제 그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국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거 보면 시민단체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공공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은 시민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못하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민간으로 복귀하게 되면 좀 이렇게 정론을 확산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사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 또 한 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제가 채팅방에 의견 있으시면 남겨놓으시라고 그랬거든요. 남겨두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오늘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쉬울 것 같지만 좀 편한 시기를 좀 보내세요. 어느 정도는. 네. 네, 고맙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